안녕하세요. 오늘은 채무자가 돈을 안 줄 때 비교적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급 명령을 셀프로 혼자서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지급 명령이란 돈을 달라고 하는 일종의 소송인데 일반적인 소송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최소 6개월 이상 또는 그 이상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 명령은 빠르면 한 달 안에도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훨씬 빠르고 절차가 간단합니다.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비용도 일반 소송에 비해 약 10분의 1 정도 저렴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오히려 일반 소송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받아본 채무자가 이 달라고 하는 돈에 대해서 다툴 것이 명백하다면 채무자는 이의 신청할 것이고, 그러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급명령하는 그 기간만큼의 시간이 허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면 차용증이나 어떤 서로 주고받은 문자나 카톡 이런 내용에 빌려준 것이 명백해야 하고, 그리고 만약에 거래처 미수금이 있다면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라든가 이런 확실한 증거 자료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준다라고 하면 계약서가 있을 것이고, 이렇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툴 게 없을 때여야 합니다. 물론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도 다투는 채무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이런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름과 주소만 알 경우에는 이 주소는 그냥 주소가 아니고 채무자가 한 번이라도 전입신고를 했었던 주소라면 보정명령을 받아서 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해서 채무자의 주소와 주민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주소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던 그냥 임의적인 주소라면 이렇게 되면 지급명령을 하기는 힘들게 되고요.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고 있다라면 마찬가지로 보정을 통해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해서 채무자의 주소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약간 복잡해지기 때문에 셀프로 지급명령을 하실 때는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실하게 아는 경우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인적사항을 전혀 모른다, 그래도 돈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급명령을 안 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서 하나씩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찾아가야 됩니다. 채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인적사항을 알아내는 방법도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지급명령을 전달받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소송이라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전달이 안 되면 특별송달 등을 거쳐서 공시송달로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정명령을 통해서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참고로 특별송달은 뭐냐 하면 일반적인 법원에서 보내는 문서 등은 우체국 집배원이 평일 주간에 이렇게 전달하죠. 송달을 하게 되는데, 이 특별송달은 법원의 집행관이 야간이나 공휴일에 채무자의 집이나 영업소 문도 두드려보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지급명령을 채무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용도 훨씬 더 비싸요. 일반적인 송달료보다. 아무튼 이렇게 특별송달까지 했는데도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 송달되지 않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으로 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안 받을 것 같다, 좀 이런 경험이 많다, 좀 사짜 기질이 많다, 그러면 지급명령 하지 말고 일부러 송달을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았어요. 받았더라도 2주 이내에 채무자 이의 신청이 없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의 신청이 없다면 그 지급명령은 확정이 되고, 이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채무자의 재산, 부동산이 있다면 제일 좋겠죠. 경매를 넘겨서 돈을 회수한다든가 또는 통장을 압류한다든가, 또는 채무자가 살고 있는 집에 가전제품에 빨간 딱지를 붙여서 또 이거를 팔아서 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강제 집행을 해서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했다면 이 지급명령은 실효가 되고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아까 지급명령은 일반적인 소송 절차보다 저렴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해서 일반적인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추가적인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깜빡하고 추가적인 송달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면 이 소송은 또 각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가적인 설명이 너무 길었고요. 바로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버 등 포털에 전자소송을 검색을 하시면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으로 들어오시고요. 여기 사용자 등록을 하시는데 PC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고요. 사용자 등록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바로 첫 화면에 이렇게 지급명령이라고 나옵니다. 지급명령을 클릭하시고 지급명령서 신청
누르시고 당사자 작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사건명은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면 대여금이 되는 거고,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을 했는데 돈을 안 줬다. 그럼 물품 대금이 될 거고요. 보증금을 못 받았다. 그러면 임대차 보증금이 될 겁니다. 저는 대여금으로 해볼게요. 대여금으로 적으시고 속가 빌려준 돈을 적습니다. 1억을 빌려줬다고 할게요. 그러면 청구 금액이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그리고 지급 명령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관할 법원이에요. 이 관할 법원은 그러니까 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 같은 경우 모르고 잘못된 법원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원에서 내 관할 법원으로 이송을 해줍니다. 사건을 보내줘요. 근데 지급명령은 그런 이송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할을 잘 적으셔야 되는데,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라던가 채권자, 내 주소지로 관할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채무자 주소지는 바뀔 수도 있으니까 내 주소지, 채권자 주소지로 관할을 정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 찾기 들어오시고, 만약 거제시다면 거제시의 일반 관할 법원은 통영 지원인데 지급명령 사건, 이 지급명령 사건은 거제시 법원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거제시 법원에 하시면 되고, 만약에 파주시다, 파주시 같은 경우도 일반 관할 법원은 고양 지원인데 지급명령 사건의 경우는 파주시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관할 법원을 찾아서 입력을 해주시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요. 당사자를 입력합니다. 당사자는 채권자인 나와 채무자를 입력을 하는데, 채권자 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사용자 등록을 했잖아요. 회원가입을 했기 때문에 내 정보 가져오기를 클릭을 하면 회원 가입했던 자료가 쭉 떠요. 이렇게 쭉 뜨면 저장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러면 채권자, 내가 채권자로 등록이 되고, 다음 채무자를 입력을 합니다. 당사자 명에는 채무자 이름을 적으시면 되고, 주소도 이렇게 검색을 하셔서 입력을 해주시고, 전화번호는 입력을 해도 되고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장, 그러면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가 당사자로 등록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 알림 서비스 있죠. 채권자 쪽에만 알림 서비스가 있는데 이 설정을 누르셔서 어떤 사건이 접수될 때 문자 메시지하고 전자우편으로 통보를 해주는 겁니다. 전체 선택으로 해서 전부 등록을 해주세요. 등록을 해두시면 만약에 주소 보정 명령이 나왔다든가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했다든가 하면 문자나 메일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알림 서비스를 체크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채무자가 많다면 추가적으로 채무자 2, 3, 4 이렇게 쭉 적으시면 됩니다. 채권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청구 취지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요 주문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요. 이 청구 취지가 중요한데, 청구 취지 중에 요 1항은 청구 금액 있죠. 아까 속가, 그 속가가 자동으로 이렇게 입력이 되고 2항만 잘 적으시면 돼요. 만약에 대여금이라면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라면 이런 식으로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2024년 12월 1일 요 날짜는 변제기 다음 날입니다. 만약에 11월 30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 연 5%, 요 5%는 이자를 안 정했을 때 민사법정 이율입니다. 민사법정 이율 5%,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요 12%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소송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채무자가 이제 소장을 받고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면서 소송을 늦추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2%의 이자를 채권자에게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식이라 생각하면 돼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자는 정하지 않았고 지인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그 경우에 변제기 돈을 갚는 날이 11월 30일이라면 위 1항 금액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 12월 1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까지는 연 5%, 민법상 법정 이율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연 12% 이자는 소송 촉진법상 이자, 그 이자에 대한 지연 손해금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독촉 절차 비용은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인 간이 아니고 어떤 거래처 사업상 거래다 그럼 상인이에요. 상인이라면 사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5%가 아니고
상법상 법정이율은 6%예요. 1%가 많아요. 내용은 다 똑같고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지연 손해금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만약에 이자를 정했습니다. 이자를 정했는데 20%를 정했어요. 20% 법정이율이 지금 20%잖아요. 20% 넘어가는 건 무효입니다. 20%로 정했다면 마찬가지로 변제기일이 11월 30일이다. 그러면 그 다음 날부터 12월 1일부터 그냥 바로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이게 소송 촉진법보다 이율이 높잖아요. 12%보다. 당사자 간에 약속한 이자를 다 인정을 해줘요. 법정 이율 범위 내라면.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구 원인을 입력을 합니다. 청구 원인을 작성할 때는 감정을 섞지 마시고, 글에다가 감정을 섞지 마시고 사실관계, 실제로 빌려준 사실관계를 육하 원칙에 따라 쭉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처음 시작할 때는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채권자 나는 어떤 사람이고, 채무자 쟤는 어떤 사람이고, 예를 들어 형 동생 관계다, 동네 선후배 관계다,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영업을 하고 있고 상대방은 거래처다, 뭐 이런 식으로 당사자 관계를 먼저 적어 주시고, 그 다음부터 사실관계를 육하 원칙대로 서술을 해주시면 법원에서 이제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작성 예시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청구 원인을 쭉 적어 주시고 저장을 하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여기에 증거 자료를 첨부를 하시면 돼요. 증거 자료는 요 파일 첨부를 눌러서 파일을 첨부하고, 그리고 요 파일명이 증거자료 내용과 같다면 여기 파일명과 동일이라 체크하시고 등록을 눌러서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끌어오기를 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끌어오기 해서 등록을 해주셔도 돼요.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업로드했던 이 첨부 서류들이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 자료들을 첨부를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시고 작성 완료를 누르시면 내가 그동안 입력했던 내용이 맞는지 쭉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고, 내용이 맞다면 여기를 체크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용을 납부하게 되는데, 인지액과 송달료 비용을 납부하시면 되고, 이 비용은 가상계좌도 되고 계좌이체도 되고 신용카드도 되고 휴대폰 소액결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셔서 그 다음 요 납부 당사자를 선택을 하셔서 일단 채권자가 내게 되겠죠. 여기 다 체크해 주시고 납부 당사자 등록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납부인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납부인도 등록을 해주시고, 그리고 소송비용 환급계좌도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고, 지금까지 한 건 인지액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 송달료 관련된 거, 여기도 인지 환급계좌 동일하다고 체크하고 나머지 다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저는 가상계좌를 선택했는데 납부할 은행을 선택을 해주시고 납부를 눌러주시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마지막 단계까지 요 4단계에서 다시 한번 쭉 체크를 해보시고 임시대출을 누르시고 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르시고 소송 비용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나 홀로 지급 명령에 대해 말씀드렸고요. 혹시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냥 전문가한테 맡길란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연락 주십시오. 합리적인 비용으로 확실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